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서의 총수요와 총공급,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GDP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에 넘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미시에서 썼던 거 기억나죠? 미시는 하나하나의 개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 시장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돌출하는 그러한 상황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로 넘어왔을 때는요.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제품, 그러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총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상의 문제, 그죠? 거기에서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가가 이제는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이제 가격, 각각의 제품의 가격들이 모여가지고 물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 시장에서의 생산량이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물가와 국민 총생산 사이에서의 바로 시장에서의 사고자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세력 전체에 대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균형 물가와 균형 국민 총생산, 총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자, 거시경제는요.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수요 공급의 시장은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품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거래되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실물시장이죠. 그리고 거시경제에서는요. 또 하나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이죠. 그래서 화폐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것도 이제 사고자 하는 세력, 팔고자 하는 세력 같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거시경제를 이제 시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금리의 문제라든지, 그죠? 요즘에 이제 경제가 하도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금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화폐 시장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는 화폐 시장, 두 번째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상품 시장과 그 다음에 화폐 시장, 실질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거시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 변수, 바로 이제 물가와 실업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실업률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실업률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양정책을 쓰는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경기가 너무 좀 이렇게 확 일어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요, 물가가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이 실업과 물가는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뛰어요. 그래서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물가와 그 다음에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불안정 상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실물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안정된, 그죠? 균형에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면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일종의 이제 가장 우리가 큰 범위에서 얘기하면은요. 크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세 가지 불안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너무 이제 경기가 확 커진 상태를 얘기하고요. 훅 줄어들었을 때는 디플레이션, 두 가지 현상이 다 가져갈 때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균형에 안정된 시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불안정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입니다. 지금 제가 시사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를 어떻게 하겠다, 금리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결국 우리가 불안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불균형을 빨리 안정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치료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책이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치료법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가 거시에서 두 가지 시장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물시장, 상품의 총수요, 총공급에 이루어지는 실물시장, 그 다음에 화폐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폐시장,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화폐시장을 먼저 접근하는 것을 통화정책, 그죠? 중앙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정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물시장, 상품시장을 먼저 때려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시사에서 배웠던 것을 이론적으로 쫙 정리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실물시장, 그죠? 상품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시경제, 그죠? 전체 토탈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장으로 훅 뛰어들었죠. 17장, 15, 16장 쫙 생략하고 17장으로 딱 넘어왔는데요. 15, 16장은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은 총수요, 총공급,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물가가 들어가죠. 미시에서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각각의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이었죠. 거시에 들어갔을 때는 그 상품들이 전체가 다 모인 거기 때문에 물가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각각의 개별 상품의 생산량에서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총수요, 우하향하는 총수요와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데요. 지금 15장,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걸 갖다가 바로 이제 15장, 16장을 통해 가지고 17장의 앞부분까지 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5, 16장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장에서 엑기스만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엑기스만 가져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과정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의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에 의해서 어떻게 과정이 계속 갈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전, 불안전, 가서 어떻게 하면 안전으로 갈 것이냐. 이 상태에 대해서 계속 흘러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흐름을 그러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생략할 수는 없고요. 15장의 엑기스, 16장의 엑기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17장에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걸 갖다가 도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기스를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지금 일단은 15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라 경제에서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경제 주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요소 기억나십니까? GDP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계의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지출, 경상수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총수요도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제 총수요라는 것은 한나라 경제 안에서, 그죠? 이 경제 주체들이 얼만큼 수요하느냐, 얼만큼 수요하고자 하느냐, 그죠? 이걸 우리가 총수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경제 주체가 수요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바로 이제 총수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죠? 한나라 경제 안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것. 그럼 결국 누가 수요하느냐? 각 경제 주체들이 수요하는 것을 다 더하면은 바로 한나라 경제 안에서의 총수요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수요의 구성 요소로서는 가계에 대한 지출, 그죠?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경상수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지만은 수출하는 것, 그 다음에 수입하는 것 해가지고 경상수지까지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15장의 이제 설명은요. 각각의 이제 가계의 수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의 수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이제 수요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계, 기업, 정부, 경상수지로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왔을 때는요, 케인즈의 소득 지출 분석이 이게 쫙 나와요. 자, 이제 제가 엑기스만 가져간다고 했으니까는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 케인즈의 소득 지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지금 결론은 뭐냐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걸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 총소득이 줄어들고 물가가 하락하면 국민 총소득이 늘어난다. 그죠?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의 이론이잖아요. 요걸 도출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물가를 픽스 시켜 놓고 물가를 픽스 시켜 놓고 총 지출과 그다음에 국민 총 생산의 관계를 갖다가 지출 곡선을 그려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쫙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출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전제 과정이 뭐냐면요. 총 지출은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총 지출은 결국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것, 지출하고자 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지출을 총 수요라고 지칭한다. 총 수요를 총 지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지출, 총 수요, 즉 한 나라 경제 안에서 3경제 주체가 수요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3경제 주체가 지출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총 지출 곡선을 갖다가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균형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총 수요를 총 지출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총 공급은 뭡니까? 한 나라 안에서 전체 공급하는 것은 결국 국민 총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총 수요는 3경제 주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결국 수요하고자 하는 것,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이고 한 나라 경제 안에서의 총 공급은 결국은 전체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것, 그죠? 공급의 주체가 기업이니까는 결국 생산하는 것, 그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균형이 되는 상태는 총 지출과 결국 국민 총 생산이 일치하는 때다. 그러면은 총 지출과 국민 총 생산이 일치하는 것이 균형이다. 그러면 균형은요, 결국 45도선이죠. 자, 이만큼이 국민 총 생산일 때 바로 총 지출이 이만큼. 그죠? 항상 똑같을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이 45도선이 균형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의 지출곡선이, 임의의 지출곡선이 균형하고 맞닿아지는 요 점에서 가격을 픽스 시켰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국민 총 생산이다. 그죠?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처음에 픽스 시켜놨던 물가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물가를 움직였을 때 과연 지출곡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물가를 상승시키면, 물가가 상승하면, 자, 지출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죠? 물가가 상승하니까는 전체적으로 한 나라 경제 안에 지출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했을 때 총 지출 곡선은 밑으로 그려집니다. 그죠? 밑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지출을 줄인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균형점이 여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결국 물가를 상승시켰더니 총 지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균형이죠. 요 45도 선과 균형과 맞닿아뜨려지는 그러한 균형 국민 총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기존보다 줄어드는 케이스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지금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싸지면은 사람들은 지출을 막 늘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총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총 지출 곡선이 쭉 증가를 해버리면요, 균형이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보다도 바로 국민 총 생산이 늘어나는 측면으로 가게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럼 뭘 뜻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뭐냐? 15장에서의 총수요의 구성요소, 그죠? 총수요의 구성요소는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가계, 그 다음에 기업,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물가를 픽스 시켜놨을 때 국민 총생산, 총지출곡선에 의해서 국민 총생산을 구했고, 그 다음에 물가를 움직여봤어요. 물가가 상승시켰을 때, 상승됐을 때, 총지출이 줄어들어서 국민 총생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니까는, 싸졌다? 소비 늘려라? 지출을 증가시키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한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이 하락하는 측면으로 가져가고, 물가가 하락하면은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간다. 수요상에서 바로 요걸 갖다가 도출을 해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국 자 보시면은 이러한 15장 16장의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출한 건요. 자, 우리가 수요곡선은 총 수요곡선은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여기 흐리지만은 여기가 물가고 여기가 국민 총생산 총소득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들어간다. 그죠?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하락하면은 그만큼 생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15장 16장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각서로 그냥 앞에 건 좀 잘 모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나시죠? 자 수요를 구성하는 것 가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지출, 경상수지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그죠?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하락하면은 생산이 늘어난다. 수요곡선. 그죠? 총 수요곡선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거시에서 이제 도출을 해내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를 갖다가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총수요를 우하향하게 하는 요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3가지 정도를 꼽아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이자율이라는 이자율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거시는요. 그냥 자체 그 팩트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돌돌돌돌돌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거시는 그냥 정체된 상황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이자율 효과에 의해서도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물가가 상승하면 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화폐 시장의 얘기인데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카드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합시다. 물가가 상승하면요. 예전에 내가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물가가 상승해서 이제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화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화폐를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케이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화폐 시장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하나의 경제 안에서 사람들이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은 화폐를 서로 가지려고 하면은 자, 화폐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라는 것은요. 화폐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교실 안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폐를 막 원해요. 서로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그 돈을 건네주겠습니까? 자, 일단 뭐 이쪽에서 내가 몇 퍼센트 이자 줄게, 몇 퍼센트 이자 줄게, 몇 퍼센트 이자 줄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는 서로 원하는 사람한테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화폐를 빌려주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한 나라 경제 안에 막 서로 단락하면은 결국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이자가 올라가? 그럼 여러분 당장의 지출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그죠? 은행에 들어가면은 이자가 많이 주는데 내가 지금 당장 지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출을 줄이는 케이스로 가져갑니다. 자, 지출은 줄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 총 생산이 줄여지는 그러한 측면으로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 중간에 이자율 효과에 의해서도 바로 수요가 반비례 관계로 가져간다. 그죠? 요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산의 효과에 의해서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요. 물가가 상승하면은,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은행 통장에,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1억을 예금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찾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동네에 조그마한 1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나는 당장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그걸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가가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건물 가격도 오른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이 건물 1억짜리가 1억 2천이 됐어요. 근데 나는 예금이 어때요? 그대로 나는 예금이 1억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1억짜리 저 건물을 살 수가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그 건물 가격이 훅 올라가서 지금 1억 가지고 내가 그 건물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에 돼버려요. 즉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금융상품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 형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1억 살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1억 2천 살 수 없다? 그러면 내 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내가 옛날에는 부자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부자인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출을 줄이고 국민 총생산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산의 효과. 자, 이거 갖다가 피고라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피고 효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의 효과에 의해서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할 때 국민 총생산 줄어든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또 반대 효과에 의해서 국민 총생산이 증가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설명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건요. 바로 이제 해외 대체 효과입니다. 해외 대체 효과.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해외 대체 효과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제품의 물가가 비싸졌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과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사과 가격, 배 가격이 비싸졌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먹습니까? 수입산 바나나, 수입산 오렌지, 수입산 포도 이런 거 먹겠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올랐으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 여기 경상수지 있죠. 기업의 가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경상수지. 요 부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 경상수지가 수출, 수입. 근데 수입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수출이 많아지면 수입보다 많아지면 플러스, 흑자죠. 하지만 수입이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국민 총생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물가와 국민 총생산의 관계가 반비례로 나타난다. 이러한 해외 대체 효과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하향하는 모양을 그리는 것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보시면은 우리가 수요곡선, 그죠? 수요곡선은 자,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의 수요곡선상의 움직임은 변수가 뭐다? 그죠? 물가죠. 그죠? 물가에 의해서 바로 하나의 수요곡선상에서
국민 총 생산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수요 곡선은 물가라는 요인에 의해서 하나의 수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미시에서 수요 곡선상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예요? 물가 이외의 변수가 작용을 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는 변수가 물가다. 그죠? 물가에 의해서 바로 수요 곡선상의 움직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물가 이외의 변수가 작용을 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진다. 자, 이거 설명 가능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물가 이외의 요인으로서는요, 물가 이외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본다면요, 정부의 지출, 통화량, 이자율, 그 다음에 해외 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대, 이런 것들을 점점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제 이 수업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바로 자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죠? 위로,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부 지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출을 늘린다는 것. 자,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출 항목을 늘리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쫙 늘리는 케이스가 되어지는데요. 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은, 자, 총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금 지출을 늘려서 나한테 소득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만큼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죠? 수요를 띄우는 효과를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결국 뭐예요? 경기가 자꾸 침체가 되어지니까 정부가 지출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더 늘리게 하는 방법, 그죠? 수요를 늘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은 그만큼 수요는 떨어지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사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드디어 이제 막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화량 한번 보세요. 지금 또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앙은행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한다. 지금 한국은행이 무한정 돈 풀기에 나섰다. 미국의 페드가 지금 돈을 막 푼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결국 내 주머니에 돈을 넣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거야? 저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훅 띄우는, 그죠? 수요를 훅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자, 금리를 계속 낮춘다는 것은 결국 저금해라, 써라. 낮춘다는 것은 이자를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자 안 줄 거니까는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쓰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훅 띄워 올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가겠죠. 반면에 여러 가지 해외 요인 중에서 환율이 지금 원화의 가치가 막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요, 딱 요거 생각하세요. 일본의 아베노믹스, 아베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갖다가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베가 딱 등극한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화폐를 막 찍어냅니다. 양적 완화를 막 통해내요.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엔화가 그만큼 많이 풀린다는 것은, 많이 시중에 돈다는 것은 결국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훅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훅 떨어뜨립니까? 자, 엔화의 가치를 훅 떨어뜨리면요, 메이드 인 저펜의 제품이 수출됐을 때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엔화의 가치가 훅 떠니까는 미국 달러로 이게 수출이 됐을 때 결국 뭡니까? 1달러 하던 것이 0.5달러,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훅 싸지게 매겨지기 때문에 더 많이 외국에서 사겠죠. 그러면 그만큼 수출 물량을 늘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거든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수출 물량을 늘려야 된다. 그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훅 떨어뜨리는 겁니다. 일본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베가 엔화를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훅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수출을 확 늘릴 수가 있어. 그러면 환율, 그죠? 환율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그냥 예를 들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자, 기억나시죠?
가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경상수지. 자, 이 부분이 플러스가 훅 늘어나겠죠. 그럼 그만큼 수요를 훅 띄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국민. 지금 우리나라가 입장에서 수출에 굉장히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갖다가 많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나라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출을 그만큼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 경제 안 좋고 미국 경제 안 좋으면 우리도 수출 물량이 훅 줄어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훅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외의 나라들이 얼만큼 잘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수요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대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곧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랬었죠. 담배 가격이 확 이제 올린다고 예상하니까 사람들이 막 올리기 전에 사재기 일어나죠. 미래에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요. 사람들은 미리 수요를 당겨서 훅 올려버립니다. 수요를 이미 사재기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은 벌써 이제 재난지원금 들어와가지고 소고기 수요가 확 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갖다가 훅 늘리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제 소득이 좀 더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훅 수요 늘린다. 바로 그런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고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의 변수는 물가. 그죠? 이거는 우리가 미시에서도 했으니까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